자유통일 동상다몽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5번째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누고 또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 좀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자리에서 나누는 얘기만큼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좀 그런 얘기들은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특히 오늘 나누는 얘기 주제는 다른 종편이나 방송에서 듣기가 참 힘든 주제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 제가 이것을 북미, 미북, 뭐 조미 이런 단어를 하나만 써도 뭔가 선입견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잘 쓰지 않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라는 말을 저는 좀 잘 쓰는 편입니다. 줄여서 특임 회담, 튀김 회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도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중립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트럼프 김정은 회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준다 또는 안전을 담보해준다 이런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지해주는 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북한의 체제는 무엇인가? 저는 사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체험이 있는 분들, 북한에서 살았던 분들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을 오래 연구하신 분들은 또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에 어떻게 보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유일사상 체제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연 비핵화한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를 그냥 용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이게 굉장히 긴데요. 원고지로 거의 50매가 넘는다고 하는데 아주 축약된 내용을 우리 여기 이승민 변호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2.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하여 나아가야 한다. 아유, 제가 참.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기 오늘 어떤 분이 계신지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얼굴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은 익명으로 그냥 호랑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지금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잠깐 읽으셨는데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2013년인가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은 사실은 67년 6월입니다. 74년 4월에 김정일이 다시 바꿔서 오늘날의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지 한 1년 반쯤 지난 2013년 6월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서 당의 율제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읊을 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두 사람을 넣은 것은 김정은의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김정일 대 김일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수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3명의 수령이 있죠. 죽은 수령 2, 살아있는 수령 1. 근데 당대에 자기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된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정일은 자기가 생전에 세습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어요.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북한 표현을 빌려면 백두의 혈통을 자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명의 명맥을 영원히 백두의 혈통으로 이어나가며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습을 명문화한 거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령 자리에 그 김일성, 김정일을 두 죽은 사람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조선왕조나 뭐 신라처럼 왕이 뭐 수십 명 이렇게 나오면 그걸 계속 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령이라는 용어로 그냥 통일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김정남 얼마 전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공항에 죽었던 김정남이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참 옳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그 일본 언론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발언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험하신 분들한테 좀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의무감을 가지고 당위율상칙의 확립의 10대 원칙을 외우고 그 실행을 위해서 청년들과 당원들을 교양하고 선동하고 했지만은 고난이 행군 95년도 고난이 행군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상적 결집보다도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데 우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상적인 이런 결집은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어떤 형식상의 문제로 남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이 유일사상 10대 원칙 그러니까 3조의 그 세칙에 보면은 가령 뭐 초상 희장 같은 거, 그 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1호 범죄가 되는 1호 사건이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2, 30년 걸쳐서. 근데 최근에 그 원비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나? 그 신발을 그 노동신문에 이제 사진 나온 걸로 신발을 싼 것 때문에 이렇게 수감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약화되고 거의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북한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70년대 이후로는 전혀 다른 사회로 바뀌는데요. 그게 이제 소위 수령 체제고요. 또 달리 말하면 세습 체제입니다. 수령 체제, 세습 체제가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북한은 한면으로 보면 사상 사회고요. 한면으로 보면 조직 사회예요. 근데 김정일 때는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일 사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에 2천만 백성이 있지만 한 개의 사상만 있어야 돼요. 김일성의 사상. 근데 대한민국은 5천만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5천 개의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김일성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이 원칙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행위 준칙이기 때문에 의식을 지배하는 게 주체사상이라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10대 원칙입니다. 만약 이게 없어진다면 북한은 수령체제가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풀리고 하면은 이런 조항은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치기예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단속도 더 엄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 90년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말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제 당율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주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이 문제가 좀 뒤로 쳐졌나 하는 이 문제는 당시 북한 사회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유일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있지만은 그 취지대로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실제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찌 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김일성 초상기장을 잘못 달고 다녔거나 심지어 오선시켰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관례였는데, 한때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있을 때에는 초상시장을 무더기로 해서 시장에 내다가 파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건 어찌 보면 10대 원칙과 심히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통제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배지를 김일성 초상시장이죠.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인가 1997년도인가 그 북한 만수대예술 창작단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그 배지를 그 이제 2개 같이 있는 그 배지 보셨죠? 애상상. 예, 그걸 대량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다 내가 암암리 팔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그 제가 뭐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왜 사는 거죠? 근데 또 뭐냐면 어디서 미국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에 대한 그 신격화, 그분들을 모시면 뭔가 이제 주위에서 자기를 좀 뭐 높이 좀 바라보고 또 인정해 준다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으로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특히 간부들은 그걸 달아야만 간부로 저 사람이 난 직위가 꽤 높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거든요.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부연하면 네네. 북한에서 초상회장이라고 하는 배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이 들어간 쌍상, 그 배지를 단 사람들은 신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 신분 상승 또는 위세를 가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걸 다는 거죠. 단 사람하고 안 단 사람하고 사회적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위가 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달기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초상회장이 말이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쌍쌍 초상회장은 어떤 최고의 가치로는 측정할 수가 없지만은 최고의 어떤 그 선망의 대상으로서 그걸 소유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초상시장도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당일꾼상, 그 다음에 보위부일꾼상, 안전원들이 모시는 안전원들이 한테 보급되는 안전상, 그 다음에 심지어 군대까지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시 사로청이죠. 사로청상도 또 달랐고. 그래서 대체로 젊은 친구들은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주로 당상, 그 다음에 보위부 부원들이 달고 다니는 보위부 상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일상시에는 안 달고 딱 안에다가 달고 다니다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자기를 과시해야 할 때는 또 꺼내서 달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화폐적인 성격으로 그 생산량이라든가 그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쉽게 획득할 수 없는 화폐적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유사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서라든가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가지고 들여와서 그걸 또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뭐 부작용이라든가 뭐 위반 사례 뭐 이런 것도 경우 수가 있나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시가로 3,000원씩 했습니다. 나도 지금 돈을 사서 한국 이렇게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월급이 얼마였어요? 한 달 봉급이 3,000원이에요, 평균. 한 달 봉급은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총살당한 일도 있었는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그걸 빠르게 중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예, 상인들이 그걸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제조해가지고 내다 팔았거든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 대량적으로 이제 밀수해가지고 팔던 사람이 걸려가지고 총살당한 일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김정일 등장 후에 유일 사상이 강화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일종의 개인 숭배 같은 것이 좀 약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사회주의 일반에서 스탈린 개인 숭배라든지 그 사회주의 일반의 일종의 개인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방 때 역사를 보니까 그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위세를 업고 이제 북한에 들어왔을 때 당시 초기에 그 뒤에 연안파로 분류되는 무정이 이제 그 같이 군대를 끌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세가 있었죠.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도 좀 초기에 뻣뻣하게 대하고 위세를 하다가 그게 몇 달을 못 가고 확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을 못 가고 무정이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 김일성을 완전히 낙점했다는 것이 아마도 큰 배경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은 제가 느낀 것은 이러한 개인 숭배라든지 절대화의 작업은 반드시 김정일에게만 악마적인 탓을 돌려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그 개인을 숭배하고 인간을 절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특히 소련의 위세를 업고 나온 김일성은 초반부터 그러한 개인 숭배 절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미 한국 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그런 작업이 있었고 무정을 그렇게 꺾어 놓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진정한 사회주의와 그 김정일이 시작한 유일사상 북한 체제는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강한 의문을 갖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대목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 북한의 그 유니크니스, 아주 독특한 독특성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죽은 시체를 이렇게 미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죠. 그 인바밍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뭐 심지어는 호치민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택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레닌, 스탈린이 다 그랬고요. 최근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뭐 다 이렇게 미라 상태로 있는데, 그 정도는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10구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회주의에서 그런 인간 신격화하는 그 정도하고 북한처럼 전국을 다 일종의 종교적인 시설, 교회 같은 거,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질적으로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 북한이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일반 사회주의가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안 보이거든요. 스탈리니즘의 일종의 병폐인데요. 스탈리니즘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뭐 개인 숭배도 있고 철권 통치도 있고 정보화 정치도 있고 수용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 숭배, 스탈리니즘 안에 들어있는 개인 숭배 요소가 중국에 들어가서 모택동도 그 짓을 하고 북한의 김일성도 그 짓을 하면서, 특히 김일성은 리틀 스탈린이라고 할 정도로 스탈린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스탈린 사후에 그걸 없애자고 하다가 생긴 게 8.월 종파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 스탈린의 대형사진이라든가 김일성 대형사진, 또 평양에 스탈린 거리, 모택동 거리가 생길 정도로 최고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본류는 아니죠. 저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거기에 흐른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사회주의 바탕이 무신론이고, 그래서 그 하나의, 그러나 사회에서는 항상 사회의 원리가 인간이 초월성적인 어떤 개체를 넘어서는 구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무신론을 교리화한 사회에서는 그 구심이 다른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신론을 교리화한 국가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인 숭배,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그런 요소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한층 더 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저는 동양적인 요소까지 활용한 김일성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일성 자신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이 이면으로 그런 요소를 통치에 활용한 그 절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국가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로 일치시켜 버린 거죠. 이건 아마 서양 문화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현상 같아요. 포인트의 핵심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런 이렇게 특징을 다른 사회주의랑 이렇게 유비시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만이 갖고 있는 비슷한데 다른 그 점을 우리가 좀 오늘 얘기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좀 끼어들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허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러시아를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러시아에 갔을 때 같은 뭐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인데 언제 가셨어요? 저는 러시아에 들어간 지는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갔습니다. 1986년도에 들어갔죠. 86년도에 들어갔는데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떤 정신적 붕괴는 외부 영향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제 변화되는 그런 걸 제 자신을 통해서 느꼈는데 당시 소련은 구 동구권에서도 가장 이제 못 사는 나라. 상당히 이제 감시가 심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그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빈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나 하는 걸 러시아 가서 느끼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롭고 사람들한테서 자유를 느끼니까 그저 곧바로 내가 살던 조국 북한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수령 독재 체제가 정신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깡그리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집체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속될 때에는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하약고로 전변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체험하는 탈북자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보던가요? 제가 이제 조금 경험하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사는 탈북자분들의 생활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아요. 뭐 쫓겨야 되고 공안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고 뭐 이게 불안정하고 그런데도 잡혀가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다가 또 한 1년 지나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몇 차례 보면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게 맨날 쫓겨다니면서 왜 그렇게 자꾸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지금 허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데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딱 넘어오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인대요. 그렇게 숨어 사는 그곳이.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그 억압적 성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또 접한 게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수년째 뭐 16년인가 17년인가 종교 박해지수 1위라 그러거든요. 18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 180이라고 하더라도 179위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180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데. 십몇 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그렇죠. 예. 모든 지수가 그래요. 심지어 언론의 자유의 지수를 프리덤 이제 그 미국의 이름 뭐죠? 프리덤 하우스. 프리덤 하우스에서 조사를 한 이래 항상 1위였어요. 네. 그게 바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에 관한 뭐 10대 원칙. 여기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도변산 문제 제기하신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제기인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을 좀 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회주의 일반적인 어떤 양상하고 비슷한 북한이 또 뭐가 많이 다른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북한이 가장 큰 차이가 뭐든가요? 공포죠, 공포. 공포. 예, 공포. 예, 그다음에 이제 감시.
감시. 근데 저희는 공포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예, 공포라는 뭐냐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는 물론 내 가족, 그다음 누가 항상 나를 감시하지 않는가 이런 그지 그런 그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흐르기 때문에 가족 친척하고도 이제 김씨 왕조 그에 대한 그 직계에 대한 말은 차마고 할 수 없고 괜히 뭐 이제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말 때 부부하고 말하는 과정에 이제 그 생활 문제로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김정일 때문에 못 살게 됐다, 뭐 하던 게 이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끌고 또 저도 이북에서 또 그렇게 그런 질 많이 당했고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유지하는 기본 그 힘의 원천 뭐 좀 이상한 소리인데 공포하고 이제 그 감시입니다, 감시. 근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전부 뭐 KGB고 다 슈타지고 다 있었지만은 이 정도는 사실은 없었겠죠. 이 공포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이수선 씨가 말씀했지만은 그 우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공포라는 개념은 크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공개 처형하고 학살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밀고를 해서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이것은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지 실제 끌려가는 건 본 사람이 몇 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95년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급격히 사회가 붕괴되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면서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게 바로 공포. 주변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 어린 그 탈북민으로부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친척, 친구들이 사형, 한마디로 말하면 총살하고, 그다음에 그 감옥에 갓겨가고,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걸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북한이 그때는 하나의 감옥으로 변해서 북한 주민들이 공포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이수성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과거의 북한의 공포감과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시행된 엄습해온 그 공포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익명으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공개를 했지만 만약 북한이었으면 해줬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우리가 뭐 지금 해방 이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별명이 나쁜 쪽으로 또 있고 역대 대통령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뭐 다 누구는 그대. 그런 것처럼 뭐 재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막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제가 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현지에서 이제 쉘터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쉘터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분들한테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북한 분들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의심하고 다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늘 수십 년 동안 또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니까 뭔가 전 국민이 신경증 환자처럼 변한 긴장을.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만난 그 북한 분들하고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내려오신 분들의 이미지는 뭔가 하면 억척 같은 생활력으로 내려와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1구고 기업을 일구고 뭐 어떤 일가를 일구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뭐 정부 요직도 감당들 하시고 그런 분들 뭔가 북한 분 하면 좀 대단하신 사람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한동안 뵙던 그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고 뭐랄까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좀 이렇게 우람하고 뚜벅뚜벅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수십 년 이런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요됐던 그런 성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 원래의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가령 호랑이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일 그래도 문외한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공포의 어떤 핵 같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북한 핵 말고 공포라는 이 핵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핵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뭐 용인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체제 유지가 어떤 형태로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가 전혀 문외한이라. 저는 이 문외한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전혀 이 주제가 낯선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을 저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저 목표가 사실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 나누신 공포,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할 수도 있고, 회사 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야 밖에 나가서 입 조심해라, 야 함부로 떠들지 마라, 진짜 회사 문 닫을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자기 검열이 막 시작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야 이게 북한식의 공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거의 뭐 비슷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북한 문제의 공포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공포를 또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 비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가사도미 문제로 구속이 되는 거 보면서 이거는 북한에서도 좀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런 성능 좋은 그런 녹음 기계가 북한에는 없을 거니까 북한보다 더 심하죠 사실 그런 거는. 더 철저한 감시 도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은요,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북한과 결탁한, 그렇게 하고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행하는 정치적 행태가 딱 북한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내가 한국당에 있는 게 막 자신을 후회할 정도로 보고 있으면, 또 일부 탈북자들은 좀 더 지켜보고 이제는 집단 망명할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이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정말 온 세계가 지탄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할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이 대목에 듭니다. 대해서는 제가 도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박 대통령 변호도 하시면서 지금 1년 넘게 보내셨는데, 그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공포라는 그런 개념이 한계되는 그런 때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자기 검열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작은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잠입 취재를 와서 전혀 누가 이제 했어요? 뭐 방송사죠, 제2로 시작되는. 그래서 네 글자입니다. 예, 전혀 그럼요. 예, 전혀 초청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또 찍는 줄도 모르게 영상까지 찍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송하면서 이 또 모 당이 고소하도록 그렇게 또 이제 고소를 했죠. 또 고소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을 겪으니까 언제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강연할 때마다 생각이 나죠. 이걸 또
몰래 찍어서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좀 뭐랄까 제가 말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이라도 오버해서 말하는 게 있으면 그 말만 딱 따서 또 고소를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지금 여기 서울에서 저희가 종로인데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지구상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박탈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 있고 평안히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극악한 자유박탈 상태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후세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하고 그것을 환기시켜야 될 책임을 너무 오래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교회 강연에서 긴장해야 되는 것 정도는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변호사님, 도 변호사님이 느끼는 거하고 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이제 젊은 세대들, 제가 이제 79년생으로 40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40인데 제 주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좌경화가 많이 됐어요. 붉은 물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뭔가 제가 뭐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에 쓰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보고 또라이라 생각하고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이럴까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감옥으로 나를 넣는 거죠. 그게. 이게 뭐 물론 제가 너무 유약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자신감이 강하고 아니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의 이런 분위기, 이것도 참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어떤 우파가 괴멸됐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다른 얘기로 제가 너무 갑니다만은 어떤 굉장히 외로움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어떤 성적 소수자, 그 동일하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소수자, 네, 정치적인 소수자 내지는 아니 나는 자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어떻게 소수자가 돼야 되는지, 오히려 친북적인 어떤 그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침묵하게 되면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건 불문에 붙이고 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나요? 저는 무슨 지금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나누면서요, 좀 북한에서 진짜 공포를 체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유약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유약한 건 아니. 근데 이 정도 체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느낀 그 강도. 이제요, 그런 말 해도 되나요? 총살 현장에서 괜찮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민반에서 막 이민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몇 시에 그 시장 앞에서 총살하니까 나가보라. 이게 다 집에서 알립니다. 이렇게. 강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나가보라는 거죠. 그게 강제는 끌고 가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하도 볼거리가 없다가 그런 것이가 몰려 나가는 거죠. 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회가 완전히 이 말조 중상 뭐 그렇게 되는데 나가 보니까 25살 나는 내 작품에도 어디 있습니다. 25살 나는 젊은 여자죠. 하고 그다음에 24살, 23살 나는 형제가 끌려 나왔더라고요. 근데 막 방송에다 이렇게 이 사형수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매번 같은 일인데 우리 윤장님도 보셨죠. 쏠 때는 입에다 이거 입을 막는 거 저게 왜 막을까? 나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막을 때는 앞에 사형수 막을 쪽에다 씌워놓고 꼭 먹는데 햇불을 칩니다. 흰 100%를 이렇게 치는 거죠.
제 버리면 꼭 이게 좀 이게 좀 입을 마스크처럼. 아니 끈을 이렇게 쳐도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까지 하도 이거 처형할 때 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왜 해법만 치워지면 저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가서 몰래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이제 막 그 끌려날 때는 이렇게 완전 그 초정신 나가는데 근데 그거 사나 이제 어떤 마지막에 자기 말을 하고 싶은 할까봐 말. 이만한 그 자갈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에다 그러니까 이걸 입을 벌리게 하고 자갈을 입에 넣고 바로 들이차 유트라고 이만한 돌덩이를. 아 그래서 저거 하고 그다음에 이 돌이 입이 물렸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그걸 쓰고 막는 걸 내 그때 그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하도 저 뭐야 그런 그게 말해서 공포죠. 말세 증상입니다. 말세. 네. 근데 그 애 22살, 23살, 24살 그 형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대한 이런 선전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 오면 당연히 이제 뭐야 TV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도 듣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잘 산다.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이제 그 뭐야 목사들이 그 보낸 그 이제 뭐야 성경 요만한 성경책들 그걸 이제 돈 받고 조금 나눠줬군요. 예, 그게 제명이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렇게 죽던데 나 그래서 그때 뭐 이미 전에 느꼈겠지만 우리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란 말을 하면 이제 막 눈치 보게 되고 이 나라가 이제 이런 오히려 이 집단 이 광기 히스테리 중상이 이 대한민국의 이 진북 좌파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히스테리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난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다 쓸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자유가 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됐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제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암담한 그런 기분을 이렇게 전해 오실 때 이 남북 전쟁 미국의 그때를 좀 찾아 읽고 조금 위안을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북 전쟁기 직후 노예 해방기죠. 그때 북쪽 자유주가 우세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주 쪽이 굉장히 몰렸습니다. 그 직전에. 그래서 노예주인 남쪽의 그 파워가 굉장히 세져가지고 그 전까지 몇십 년간 어느 정도 좀 세력 균형 속에서 더 이상 노예제도 확산은 막는 식의 북쪽의 링컨도 그랬고 그 노예 해방론자들도 상당히 그냥 좀 절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확산은 막자는 정도. 그 균형이 오히려 허물어지면서 더 확산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공화당의 창당이나 링컨 등의 등장은 그러한 노예제 확산을 막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한 칸 더 나가서 완전한 노예 해방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전이 몇 번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저희 나라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전 지금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시간이 1시간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정리하면서 김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담보한다. 저는 그게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일까? 저는 이런 아까 공개 처형 얘기를 했지만 저거하고 유도 안 되는 일들은 정말 많아요. 수용소 내에서 완전 통제구역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제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잔혹한 일종의 지옥도가 북한에 수십 년 동안 펼쳐진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지 정말 미국을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체제 안전 담보란 말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만할 수 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 체제의 실체가 들키는 거다.
이 점을 좀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 박사님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지금 쉽게 뭐 리비아 모델은 괜찮다. 우리가 체제를 유지해 주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말일까요? 사실 지구상에 200개 정도 이상의 주권 국가가 있는데 체제를 누가 보장해 주나요? 스스로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누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은 지구상에서 자주를 가장 많이 외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자주 나라가 체제를 누구한테 보장받다니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김정은은 자기를 먹여 살린다가 아니라 우리 체제를 위해하지 않는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뭐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거예요. 원래 북한이 했던 용어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였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하지 말라였지 체제 보장이라는 용어를 북한이 일찍 쓴 적이 없어요. 남쪽에 썼었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또 대한민국이든 뭐 주변 국가가 북한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북한 인권 문제도 그럼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지상이든 공중이든 해상이든 북한 체제를 일체 위해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절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하시라도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에 필요 한 장 보내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기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것이 오히려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반대로. 천안함 그래서, 같은 거는 예. 뭐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 건드리면 모르겠는데 안 건드릴 수가 없죠. 이 속성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공공연히 토지공개념까지 말하는 제도적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탈북자를 북송하라는 등 다음에는 어느 국민을 북송하라고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와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북주도 남쪽을 노예 해방한다는 생각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노예주 힘이 커지다 보니까 또 노예주들의 힘이 커지다, 그러니까 주인요. 그러니까 정치계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북주를 굉장히 압박하는 형국으로까지 갔고 그러자 북주의 자유시민들이 야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다 당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것은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나 북쪽의 해방을 찾아서 온 사람들보다 자유시민들이었습니다. 북쪽에. 자유를 위협받던 자유시민들이 노예 해방의 주역으로 대역사를 쓰고 그 나머지가 호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의 책임이 막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를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유가 자기 자유가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하염없이 침해받고 그 자유 박탈 상태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각성해서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만이 해결책이 있고 그것이 역사의 정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갈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는 저희 원래 질문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현재 상태 그대로 안전 보장이 가능할까? 유일사상 10대 원칙 시스템은 유지될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각자 1분 내에 의견을 좀 주세요. 자유롭게 한 1분 정도는 다른 얘기도 좋고 제가 먼저 코멘트. 할게요. 그러면 체제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에서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의 가상인데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됐을 때 미국이 가서 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체제 보장이라는 개념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마포 염소 이 변호사님이
많이 작용화되어 있다. 아니 그 가면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가명 얼마나 아픈지 알수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뭐 자유를 얘기하고 그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적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누구도 쉽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납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염소 이 변호사님 연령대에 위로 한 10세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누구도 쉽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기한테 피해 남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그걸 뭐 왜 막으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꼰대로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하여튼 민감한 그런 내용들에 전혀 지금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아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뭐 얘기해 줄 만한 내용이 별로 없고 저도 뭐 준비가 별로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북한 문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 체제 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특별히 큰 피해가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전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작용화된 건지 아니면은 문화가 된 건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국민들의 의식 순위 이렇게 많이 민도가 하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북한 체제를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주면서 뭔가 남북 교류를 적당한 선에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을 최근에 보면 야 저게 될 수도 있겠다.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리고 저런 타인의 어떤 그 극악한 그 인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한데 그 둔감하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생각이 그 제목처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핵화에 대한 그 해석도 다르고 지금 체제 유지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 체제의 유지의 형태 또 북한 당사자 입장에서의 체제의 형태가 완전히 지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의한 그런 해석의 문제도 굉장히 종교성이 다분한데 저는 그 조금 읽어보면서 그 마지막 그 10조에 보면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는 그런 개념을 미국이 뭐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계획은 사실 뭐 다른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그거랑 상관없이 비핵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진하고 목표 삼는 것은 북한 저 땅에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체제를 유지하냐, 북한 생각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는 노예를 해방해야 되겠다. 그 남북 전쟁에서 그 꿈꿨던 분들의 그런 생각이 우리는 저 북한 땅의 자유와 북한 인권의 회복이 없는 다른 어떤 형태의 체제 유지나 그런 타협은 없다는 생각이 뭐 이번 합의문이든 다음 합의문이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조항의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합헌적인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조금 그 혼란스러운 감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고 그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북한이 그래도 개혁 개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근데 그게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죠. 개혁 개방은 좋은 건데 김정은 체제가 유지된다. 이거는 되게 우울한 소식이잖아요. 그 어떤 그 유일상 10대 원칙 체계 하에서의 억압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침착하고 냉철하게 잘 견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개혁 개방되면 어쨌든 인권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악행을 저질러 왔던 그 사람들이 버젓하게 개혁 개방의 주체인 듯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무지몽매함 가운데 추앙을 받는 이런 장면들을 한편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고 잘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러나 속지는 않는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체제 유지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그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걸 유지해 준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정권을 갖다 예컨대 김정은 목을 딴다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냥 용인을 해주겠다. 너네들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런 개념이죠. 예, 그것도 얼마나 못마땅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유엔에 가입한 몰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몰매를 맞을 수 있지만 유엔에 가입한 어쨌든 외형상의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런 명백한 뭐 그런 국제법상의 그런 그 이유 없이 그렇게 레짐 체인지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두 분은, 그러니까 염소, 호랑이 두 분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분한테도 얘기를 그게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이 좌경화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럼 조금 작용하.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대변일 뿐입니다. 예. 저도 헷갈려요, 저도. 예. 그러면은 두 분 의견도 들어. 트럼프 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이제 그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한 말은 나는 그 전략 전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인권과 그 자유를 많이 국가의 어떤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에서 북한의 그 독재 정권, 그다음에 이제 살인 정권의 체제 연장과 그걸 보장해 준다는 거는 뭐 국제사회가 이제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담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 또 핵을 폐기하게끔 김정은이가 이제 마음을 놓겠고 그렇게 어떤 제스처라든가 전략적인 이런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그렇게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제 보장 그 자체가 북한 체제가 뭐겠습니까? 살인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공포 일로 그 여태까지 저 나라가 그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체제 보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죽여도 좋다. 독재 국가로 이렇게 그 생존해도 좋다. 그다음 공포 정치를 그냥 해라. 이런 그 내가 승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좀 조금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이 그 북미 회담을 자기 목적을 실현하려고 보니까 그런 체제 보장이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또 이제 핵무기 가지는 그 구실을 체제 안전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핵을 폐기하면 어떡할 거냐. 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트럼프는 하면 핵을 폐기하는데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핵 폐기하는 동시에 함께 북한은 끝난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유지는 쉽지 않다. 허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북한 내부 실상과 그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거 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도 충분히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자유의 성지라고 하는 미국이 북한의 민주주의 핵심인 북한의 인권을
예면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실현될 수도 없고 아마도 그 문제는 트럼프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김정은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아까 마포염소가 너무 우왕좌왕 말을 제 뜻과 다르게 했는데 저도 그 우리 그 우파 계열의 그 이충근 박사라고 그분 강의를 제가 봤어요. 그 리뷰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이후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하신 건데 그분 많은 내용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지금 북한 그 두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주군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그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고 그 국제관계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김정은은 또 다시 중국을 지금 또 만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여러 가지 혼란과 스스로 또 공포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그 유일 사상 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제목을 들었는데 그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어보면 자기 자신도 그 유일 사상까지는 인정하지 못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화가 돼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만 이 사태를 뚫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라고 갸우뚱하게 되는 데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것들, 자유에 대한 인식, 자유에 대한 감사 등등 여러 가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 사상 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 이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체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감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유가 반드시 휴전선 이북으로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김일성 3대를 신처럼 섬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개 처형도 당할 수 있는 이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은 이미 인류 전체가 봉착해 있는 상당히 존재론적이고 또 실존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